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핵보유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12시간 내에 최소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24시간 내에는 그 수가 1억을 넘어설 겁니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국제안보학과 강의실.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으로 물든 카슈미르 지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불꽃 모양 아이콘들이 국경선 전역에 번쩍이고 있었죠. 각 불꽃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폭격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는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요. 인도의 아그니브이 미사일은 중국 전역은 물론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 내부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염려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브라운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포격을 가하는 한 대의 자주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로 인도 파키스탄 전투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가 카슈미르 고지대에서 믿을 수 없는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한 겁니다. 영상은 K9 자주포가 발사한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추는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산악지형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차 범위는 불과 수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이 영상을 주목하세요. 현지의 모든 통신이 교란된 상황입니다. 드론은 조종이 불가능했고 위성 신호는 방해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는 정확한 타격을 계속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중국산 자주포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산 무기 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제 PLG용호 자주포는 명중률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장비는 아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브라운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도군이 보유한 한국산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능이 전쟁의 향방을 바꾸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불리한 전황을 인식하고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한국 무기가 핵전쟁을 막아낸 겁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마치 기억을 되살리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니 3년 전 제가 참석했던 한 강연이 떠오르네요. 브라운 교수의 표정이 회상에 잠긴 듯 변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시애틀 공군대학 2022년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나토 군사분석가 출신인 마리사 제이콥스라는 분이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어요. 강연장에서 50대 후반의 여성이 군사 장비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사는 그때 이미 한국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그들의 무기는 살아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상수가 있는 한국은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을 당시 청중들은 그저 과장된 평가로 치부했지요. 교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강연에서 중국계 학생 한 명이 한국은 복제품 잘 만드는 나라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마리사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처럼 오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무기 개발에 소홀할 리 없죠. 브라운 교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강의실의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녀의 예측이 정확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카슈미르 전투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는 명중률 97.8%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현대 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리고 이 성능이 핵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교수는 다시 카슈미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붉은 불꽃 아이콘들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더 정확한 무기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인도에게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고, 파키스탄은 대규모 보복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핵전쟁을 막은 거예요. 한국?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무기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군사 강국에 맡겨둬야지. 브라운 교수는 3년 전 마리사 제이콥스의 강연 당시 청중들의 반응을 인용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숨겨진 역사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왜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1970년대 초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어요. 가난한 농촌 마을,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50년 전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브라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땅굴 발견 현장과 DMZ의 사진들이었어요. 답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휴전 이후에도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아왔어요. 북한의 포격 사정권 내에 서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항상 한국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태블릿을 두드려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를 반대했지만 한국은 묵묵히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했어요. 그 첫 성과가 바로 K1 소총이었죠. 화면에는 초기 한국산 무기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조잡해 보이는 무기들이었지만 점차 세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초기 한국 무기들은 사실 외국 모델을 모방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복제품 제조국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배우고 있는지를. 브라운 교수는 이제 2000년대 초반 한국 방위산업의 도약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K9 자주포, KF-16 전투기, 1급 잠수함 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2000년대부터 한국 무기는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복제가 아닌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기 체계가 등장했죠. 그리고 이 무기들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발전이 한국의 주력 산업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한화, 현대, 대우,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방위산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방위산업 제품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군함, 한화의 포병 시스템, 삼성의 레이더 장비 등이었어요. K9 자주포를 만든 한화는 원래 화약회사였습니다. 그들은 화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개발했어요. 삼성은 반도체 기술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브라운 교수는 이제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총 9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호주, 인도, 노르웨이.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입니다. 그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아닐까요? 브라운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랍게도 K9 자주포는 미국산 M109보다 비쌉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신뢰성 때문이었어요. 교수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K9 자주포가 작동하는 장면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 실험한 후 K9를 도입했습니다. 호주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테스트했고요. 두 환경 모두에서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현장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무기 중 가장 안정적이다. 브라운 교수는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이미 5위까지 올라섰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첸이라는 이름의 중국계 학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기술력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할 수는 없을 텐데요.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첸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군사 강국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죠. 교수는 다시 카슈미르 충돌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무기들은 전자전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위성통신과 GPS에 의존하는 첨단 시스템들이 교란되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반면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의 내부 시스템 구조가 나타났어요. K9은 다중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성항 법장치가 작동하고 그마저 불가능하면 수동 조준도 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설계 철학이죠. 브라운 교수는 강의 자료를 끄고 교실의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군사 강국의 지도를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핵전쟁까지 막아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그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브라운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듬어 물었어요.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한국계 미국인 3학년생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학생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교수님,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데이비드. 말씀해보세요.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했다고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군복무를 하실 때는 미국산 에밀 소총을 쓰셨대요. 당시 한국은 권총 하나 만들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교실은 조용히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도 관심 있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국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거대한 군함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진짜는 이게 아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군요. 네, 교수님.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할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했을 뿐이에요.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었고 그때 갑자기 교실 앞문이 열렸습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테리 스미스, 대학의 시설관리인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고 늘 유쾌한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청소 시간인데 테리는 강의가 아직 진행 중임을 알아차리고 멈칫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테리. 사실 당신의 경험이 우리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테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교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교수님? 테리, 당신은 베트남에서 복무하셨죠? 혹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테리의 얼굴에 갑자기 회상의 빛이 스쳤어요. 아, 맞아요. 청룡부대와 함께 했었죠. 1968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브라운 교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테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미군들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가 물려준 장비였죠. 학생들이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테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군은 그 낡은 장비를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우리 미군의 M16이 진흙에 빠지면 작동을 멈췄지만 한국군의 M16은 계속 작동했어요. 처음엔 그들이 뭔가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리의 눈에 웃음기가 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매일 밤 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더군요. 비가 오는 날에도, 피곤한 날에도, 언제나요. 그건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존을 위한 습관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테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북한과의 휴전선에서 평생을 보낸 그들은 준비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브라운 교수는 데이비드와 테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치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카슈미르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97.8%의 명중률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70년간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수업 종료 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프로젝터를 다시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의 R&D 투자 현황이었어요.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매출의 평균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평균은 7%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계속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방위산업 R&D는 대기업의 민간 기술 연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개발한 반도체 기술이 즉시 레이더 시스템에 적용되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군용 차량에 활용되죠.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첸,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중국 무기는 카슈미르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성능을 보였을까요? 중국도 엄청난 R&D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에밀리. 제 생각에는 실전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습니다.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드론 침투. 이런 경험들이 무기 설계에 반영된 거죠. 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교수님. 전투에서 배우는 교훈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기를 설계했을 거예요. 총이 진흙에 빠져도 작동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브라운 교수는 테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것은 세계지도였고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군사 강국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네요. 진짜는 이게 아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있다.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은 세계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죠. 브라운 교수의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데이비드 김이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추가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대학 카페테리아. 브라운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다음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브라운 교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의 한국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약간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해요. 오늘 교수님 강의에 대해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강의요? 어떻게 하셨죠? 김영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어요. 데이비드 김이요. 오늘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아, 데이비드의 아버님이셨군요. 브라운 교수가 반갑게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영호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죠. 제가 사실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조심스럽게 관리된 티가 났습니다. 이건 제가 군 복무할 때의 사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거든요. 브라운 교수는 관심을 보이며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19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김영호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포병으로 복무했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들여온 M114 곡사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K9 자주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구식 장비였죠. 브라운 교수는 사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는 군인들이 꽤 원시적인 방법으로 포를 조작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로 어떻게 정확한 사격을 했나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했어요. 모든 계산을 수작업으로 했고, 날씨와 바람, 고도까지 모두 직접 측정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정확하게 포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했죠. 브라운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결국 첨단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었군요. 정확합니다. 김영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군인들이 장비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장비를 분해하고 청소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요. 장비 관리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최근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한 공장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녁 후에 저는 한화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기술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에서 품질 검사를 담당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K9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던 거군요. 김영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 5년간 품질 검사팀에 있었죠. 우리 팀의 모토는 완벽함이 아니면 출고하지 않는다였어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대형 포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건 첫 번째 K9 시제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였으니까요. 브라운 교수는 감탄하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어요. 놀라운 여정이네요. 불과 30년 만에 미국산 곡사포를 사용하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다니. 김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북한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의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카페테리아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데이비드 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브라운 교수의 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김영호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교수님께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 데이비드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브라운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브라운 교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 당신 아버님과의 대화가 아주 흥미롭네요. 직접 K9 자주포 개발에 참여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이때 테리 스미스가 청소 도구를 들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테리가 김영호에게 물었어요.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테리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청룡부대와 함께 했었어요. 정말 훌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김영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청룡부대. 우리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분이 그곳에서 복무하셨어요. 항상 미국 군인들과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테리와 김영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때 에밀리 첸도 다가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도 자주포를 많이 생산한다던데 왜 K9이 더 뛰어난가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적인 차이보다는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9을 만들 때의 철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한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낡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기계를 다루며 생긴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제가 K9 검사를 할 때는 모든 부품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무기가 언젠가 우리 아들들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완벽해야만 했죠. 브라운 교수는 심오한 통찰력에 감명받았어요. 생존을 위한 완벽주의군요. 정확합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왜 K9은 GPS가 없어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GPS 교란 장비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GPS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었죠. 누군가는 과잉 설계라고 비판했지만 우리는 생존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새로운 강의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신 한국 방위산업의 철학이었어요. 김영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큰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수두룩합니다. 브라운 교수의 다음 강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고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과 지역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어요. 김영호의 이야기가 캠퍼스에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나라의 조용하지 않은 전략이었어요. 배경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교수가 청중에게 물었어요. 학생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아닙니다. 브라운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들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8년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총 쏠 줄 아는 대학생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웃고 데이트하고 카페에서 라떼를 마십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브라운 교수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예비군들이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 대학생, 회사원들이 군복을 입고 사격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겉으로는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지만 그 아래에는 전 국민이 언제든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는 이제 한국의 국방 예산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투자와 준비를 하면서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고수의 전략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최근 카슈미르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침묵 속에 준비해온 결과였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이죠. 교수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세계를 구한 것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카슈미르의 평화는 한국의 조용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강함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 침묵하는 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한국 방위산업 강의가 끝난 며칠 후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가 다음 강의를 준비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브라운 교수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명함에는 린다, 토마스, 하이텍 인더스트리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수님의 최근 강의를 들었어요.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브라운 교수는 호기심에 그녀를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린다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회사는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 사태 이후 많은 회사들이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브라운 교수는 놀랐습니다. 제 강의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니 의외네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린다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카슈미르 충돌 이후 투자자들이 미국 무기 체계의 실전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화면을 넘겨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주가를 보여주었어요.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한화, 현대로템, LI진엑스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관심을 보이며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이런 정보를 저와 공유하시는 건가요? 린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회사는 다음 달 한국 방위산업체들과의 기술 교류 포럼을 개최합니다. 교수님을 기조 연사로 모시고 싶어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학문적 연구가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그저 역사학자일 뿐입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린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자가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교수님이 발견한 문화적 차이가 기술적 차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때 카페테리아로 데이비드 김과 그의 아버지 김영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브라운 교수와 린다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데이비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린다에게 소개했어요. 이쪽은 데이비드와 그의 아버지 김영호 씨입니다. 김 씨는 실제로 K9 자주포 생산에 참여하셨던 분이죠. 린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큰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품질 검사를 했을 뿐이죠. 린다는 갑자기 흥분한 듯 했습니다. 혹시 다음 달 포럼에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장 경험을 들려주시면 정말 값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김영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데이비드가 그를 독려했습니다.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브라운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학문적 분석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해볼게요. 린다는 기뻐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네요. 김영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내 경험이 그렇게 중요할까? 브라운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역사는 종종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얼마 후 브라운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새 학기를 준비하며 강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득 데이비드 김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교수님, 아버지가 대단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해달라고 제안했대요.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정비공이었던 김영호가 이제 미국 방위산업의 중요한 조언자가 될 것이라니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같은 시각 에릭 피터스는 펜타곤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는 신입 분석관들을 모아 마지막 조언을 건넸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준비가 더 철저한 법입니다. 한국처럼 말이죠. 며칠 후 카슈미르 국경지대. 인도군 부대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측에서도 새롭게 도입한 한국산 레이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두 핵보유국 사이의 긴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더 정확히, 더 존중하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처럼 조용히 강한 삶을 원하시나요? 지금 댓글로 당신이 느낀 한국의 진짜 힘을 적어주세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